청취자 한 분께서 위스키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고들어 보고 싶다는 메모를 보내주셨어요. 아, 네. 막상 시작하려니까 이게 좀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져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셨다고요? 그렇죠. 용어도 너무 많고. 네, 오늘 저희가 그 막막함을 싹 걷어내고 아주 즐거운 탐험의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정말 열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이 자료들의 바탕으로 위스키가 그냥 독한 술이 아니라 그 한 병 한 병의 역사랑 과학 또 장인의 철학까지 담겨있는 하나의 문화라는 걸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맞아요. 오늘 저희랑 같이 이 세계를 탐험하고 나면 더 이상 위스키병 라벨 다 암호처럼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 취향에 맞는 첫 위스키를 자신 있게 고를 수 있게 되실 거고요. 모든 것의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이게 좀 재밌는 사실인데 위스키가 약이요? 네, 수도원의 약병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전 세계인의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대체 본래 생명의 물, 그러니까 아쿠아비테라고 불리는 약이었다는 거예요. 술잔을 채우게 됐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부터 풀어가 볼까요? 위스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술인가요? 뭐 우리가 흔히 마시는 소주나 와인이랑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증류와 숙성이에요. 증류와 숙성. 네, 먼저 보리나 옥수수, 호밀 같은 곡물을 발효시켜서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을 만들어요. 이 과정만 보면 사실상 맥주를 만드는 거랑 아주 비슷해요. 오, 잠깐만요. 시작이 맥주랑 비슷하다고요? 그럼 그 위스키의 원료가 되는 술은 그냥 마셔도 되는 건가요? 뭐 맛은 없겠지만요. 맞아요. 맛은 정말 형편없는 맥주 같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이 맥주 같은 술을 다음 단계인 증류기로 옮기는 게 진짜 시작인 거죠. 아, 증류는 쉽게 말해서 알코올만 쏙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술을 끓이면 물보다 끓는 점이 낮은 알코올이 먼저 증발하잖아요. 네, 그쵸. 그 증기만 모아서 다시 식히면 훨씬 순수하고 도수 높은 투명한 원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하, 일종의 정제 과정이군요. 그럼 이 투명한 액체가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 아름다운 호박색 술이 되는 건가요? 여기가 바로 숙성의 마법이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 투명한 원액을 오크통에 담아서 짧게는 3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잠재우는 거죠. 수십 년이요? 네, 이 시간 동안 나무통의 성분이랑 상호작용하면서 투명했던 액체가 색을 얻고 바닐라나 캐러멜 같은 달콤한 향, 또 스파이시한 풍미가 스며드는 거예요. 증류까지는 비슷해도 숙성을 거치지 않는 보드카나 진 같은 술이랑 위스키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죠.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약으로 씌었다는 이야기는 대체 뭔가요? 생명의 물이라니 이름부터가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요. 네, 자료에도 잘 나와 있듯이 위스키의 기원은 15세기경 아일랜드랑 스코틀랜드의 수도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수도원이요? 네, 당시 수도사들이 연금술의 일환으로 증류기술을 사용해서 약용 증류주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라틴어로 생명의 물이라는 뜻의 아쿠아비테였어요. 그 시절에 왜 이게 생명의 물이었을까요? 그냥 술인데?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던 중세시대에 고농도의 알코올은 아주 효과적인 소독제이자 방부제였을 거예요. 아, 소독제. 그렇죠. 상처를 소독하고 약초를 보존하는 데 쓰였으니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하는 물이었던 셈이죠. 이걸 스코틀랜드에서는 자신들의 언어인 게일어로 우슈케 베하라고 불렀고요. 오십회 배하. 발음이 재미있네요. 설마 저게 지금의 위스키가 된 건가요? 빙고! 바로 그 우슈케라는 발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영어권 사람들에게 익숙한 위스키로 변하게 된 거예요. 와, 신기하네요. 네, 이름의 유래가 약이었다는 사실, 정말 의외지 않나요? 이후 위스키에 세금이 붙으면서 사람들이 세금을 피해 몰래 술을 만드는 밀주 시대가 열리기도 했지만 19세기에 증류 기술이 발전하고 합법적인 증류소들이 생겨나면서 비로소 현대적인 위스키 산업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죠. 마트에 갔을 때 라벨을 보면 싱글 몰트, 블렌디드, 버번, 라이. 정말 머리가 아파요. 이 암호 같은 용어들을 하나씩 풀어주세요. 이걸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그리고 어디서 만들었는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면 아주 쉬워져요. 먼저 위스키의 본고장, 스코틀랜드의 스카치 위스키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스카치 위스키 안에서도 종류가 또 나뉘잖아요. 특히 싱글 몰트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고급스럽고 비싸다는 이미지도 있고요. 맞아요. 싱글 몰티 위스키는 가장 개성이 뚜렷한 위스키예요. 그 용어 안에 모든 설명이 다 들어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싱글은 단 하나의 증류소에서만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몰트는 원료로 100% 싹 틔운 보리, 즉 메가만을 사용했다는 의미예요. 아, 하나의 증류소에서 오직 보리만으로. 다른 건 전혀 섞지 않았다는 거군요. 그럼 이건 마치 싱글 오리진 원두 커피처럼 그 증류소만의 맛을 온전히 담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정확해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 증류소가 사용하는 물, 주변의 기후, 증류기 모양, 그리고 그걸 만드는 장인의 기술까지 모든 고유한 특성이 맛과 향에 그대로 담겨 있죠. 그래서 증류소마다 맛이 다 다른 거군요. 네. 말 그대로 장인의 설명이 담긴 작품 같은 위스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조니워커나 발렌타인 같은 위스키는 뭔가요? 그건 싱글 몰트가 아니잖아요. 블렌디드라고 쓰여 있던데요. 솔직히 블렌디드라고 하면 뭔가 이것저것 섞어서 품질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하, 아주 예리한 지적이자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예요. 아, 오해인가요? 그럼요. 훌륭한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드는 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이에요. 수백 가지의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싱글 몰트 위스키와 보리 위에 다른 곡물로 만든 부드러운 그레인 위스키를 섞어서 완벽한 균형의 맛을 창조해내는 거거든요. 오케스트라 지휘자요? 네. 목표는 특정 증류소의 강한 개성보다는 언제 마셔도 변함없이 부드럽고 조화로운 맛을 내는 거예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고 그래서 대중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거고요. 그렇군요. 지휘자라니 이미지가 확 바뀌네요. 자, 그럼 이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보죠. 미국 위스키 하면 버번이 떠오르는데 왠지 옥수수밭이나 카우보이 같은 이미지가 연상돼요. 실제로 원료부터 스카치랑 완전히 다른가요? 네, 바로 그 이미지 그대로예요. 버번 위스키의 가장 큰 특징은 법적으로 주원료의 최소 51% 이상을 옥수수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옥수수. 네, 옥수수에서 나오는 특유의 단맛이 버번의 기본적인 캐릭터를 형성하죠. 옥수수군요. 또 다른 중요한 규칙도 있나요? 아주 흥미로운 규칙이 하나 더 있어요. 버번은 반드시 안쪽을 불에 그을린 새 오크통에서만 숙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 오크통만요? 왜 굳이 그런 규칙을 만든 거죠?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바로 왜를 파고드는 재미죠. 이 법이 1930년대, 그러니까 금주법 시대가 끝나고 나서 만들어졌어요. 아, 금주법 시대. 네. 금주법 때문에 술뿐만 아니라 술통을 만드는 산업, 즉 쿠퍼리지 산업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부엉책의 일환으로 버번을 만들 땐 무조건 세 통만 써라라는 법을 만든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경제정책이 버번 특유의 강렬한 바닐라와 캐러멜 풍미를 정의해버린 셈이죠. 와, 세상에. 그럼 우리가 마시는 버번의 달콤한 맛에 그런 경제적인 배경이 숨어 있었다는 거네요. 정말 신기한데요? 그렇죠. 그럼 라이 위스키는요? 이건 이름만 들으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라이는 호밀을 뜻해요. 최소 51% 이상의 호밀로 만들죠. 네. 옥수수 기반의 버번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캐릭터라면 호밀로 만든 라이 위스키는 그보다 톡 쏘는 후추 같은 스파이시함과 드라이한 맛이 매력이에요. 칵테일 만들 때 아주 인기가 많죠. 스코틀랜드, 미국 외에 또 알아둬야 할 중요한 위스키가 있다면요? 당연히 아일랜드의 아이리쉬 위스키와 요즘 대세인 일본 위스키를 빼놓을 수 없죠. 아, 그렇죠. 아이리쉬 위스키는 보통 3번 증류하는 걸로 유명해요. 스카치 위스키가 보통 2번 증류하는 것과 비교되죠. 증류를 한 능력을 하면 맛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더 깨끗해지나요? 네, 맞아요. 증류를 거듭할수록 알코올이 더 순수해지기 때문에 맛이 아주 부드럽고 깔끔해져요. 위스키 특유의 강한 캐릭터나 거친 느낌이 적어서 입문자에게 실패 없는 선택으로 특히 많이 추천되죠. 오, 그리고 일본 위스키는 기본적으로 스카치 위스키 제조 방식을 완벽하게 따르면서도 거기에 일본 특유의 섬세함과 완벽주의가 더해져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축했어요. 그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지금은 구하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고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운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 제가 지금 위스키 매장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하고 이 많은 위스키 중에 첫 잔으로 뭘 골라야 실패하지 않을지 콕 집어주세요.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도 입문자에게 딱 맞는 구체적인 제품들이 추천되어 있더라고요. 몇 가지 스타일별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클래식한 싱글 몰트의 세계에 발을 들이고 싶다면 글렌피딕 12년을 추천해요. 글렌피딕 12년 정말 유명하죠? 왜 이게 입문용으로 좋은 건가요? 사과, 배 같은 신선한 과일 향이 아주 풍부하고요. 맛이 정말 부드러워서 싱글 몰트의 교과서라고 불려요. 개성은 확실히 있으면서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서 첫 싱글 몰트로 완벽한 선택이죠. 조금 더 달콤하고 편안한 맛을 원한다면요? 위스키는 쓰다는 편견을 깨줄 만한 걸로요. 그럴 땐 발베니 12년 더블우드가 정답이에요. 이름처럼 두 종류의 다른 오크통에서 숙성하는데 꿀과 바닐라의 달콤함이 지배적이라 정말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요. 그럼 미국 스타일의 달콤함은 어때요? 버번 중에서는 어떤 걸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버번 중에서는 버팔로 트레이스가 입문용으로 아주 좋아요. 버번 특유의 캐러멜과 바닐라 향은 풍부하면서도 다른 버번들처럼 너무 강렬하거나 쏘지 않아서 부드럽게 즐길 수 있죠. 정말 어떤 위스키보다도 부드럽게 두려움 없이 시작하고 싶다면요? 그렇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아이리시 위스키 제임슨입니다. 아, 제임스. 네, 앞서 말씀드린 3번 중류 덕분에 부드러움의 대명사로 불리죠. 어떤 위스키보다 목넘김이 깔끔해서 위스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한 번에 없애줄 거예요. 좋은 위스키를 골랐다면 이제 어떻게 마시는 애가 문제네요. 영화를 보면 다들 그냥 스트레이트로 마시던데 꼭 그렇게 마셔야 위스키를 제대로 아는 건가요? 얼음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들어본 것 같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위스키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예요. 정말요? 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신에게 가장 맛있는 방법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온도락이죠. 온도락. 네, 잔에 얼음을 넣고 위스키를 따라 마시는 거예요. 얼음이 녹으면서 도수가 낮아져 부담이 줄고 차가워지면서 위스키의 단맛이 더 살아나는 효과가 있어요. 초보자에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 정말 인기 있는 하이볼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물론이죠. 하이볼은 위스키에 탄산수를 섞어 마시는 건데 청량하고 가볍게 위스키의 향을 즐길 수 있어서 특히 입문자에게 최고예요. 네. 또 하나, 프로처럼 보이는 팁을 드리자면 위스키에 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마시는 방법도 있어요. 물을요? 희석해서 마시는 건가요? 희석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향을 여는 효과예요. 소량의 물이 위스키 분자 구조를 깨트리면서 숨어있던 다채로운 향들이 피어오르거든요. 마치 꽃봉오리가 활짝 열리는 것과 같죠. 오, 그렇군요. 네, 처음엔 하이볼이나 온더락으로 시작해서 위스키 맛에 익숙해지면 스트레이트에 물 한 방울, 그리고 마지막엔 위스키 본연의 맛을 즐기는 스트레이트로 넘어가는 여정을 즐겨보시는 걸 추천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위스키는 곡물을 증류하고 오크통에 숙성시킨 술이라는 것. 네, 그리고 싱글 몰트는 한 증류소에서 보리 100%로 만든 마치 장인의 작품 같은 술이고, 버번은 옥수수를 주 원료로 새 오크통에서 숙성시켜 미국의 달콤함을 담아낸 술이라는 걸 알게 됐네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마시는 한 잔의 위스키에는 중세 수도사들의 실험 정신부터 금주법을 이겨내고 산업을 부흥시키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담겨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오, 이제 그 술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셨으니 앞으로 마시는 한 모금의 맛이 훨씬 더 깊고 특별하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 위스키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디딘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혼자서 더 탐구해 볼 만한 재미있는 퀘스트를 하나 드리고 싶네요. 오, 좋은 생각이에요. 오늘 저희는 위스키의 종류와 기본적인 맛의 특징을 알아봤잖아요. 네. 하지만 스코틀랜드 내에서도 지역별로 맛의 차이가 엄청나요. 예를 들어 오늘 추천해드린 글렌피딕이나 발베니가 생산되는 스페이사이드 지역은 달콤하고 화사한 꽃과 과일 향이 나는 위스키의 본고장이에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맛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정반대의 캐릭터를 가진 곳이 있어요. 바로 아일라라는 섬 지역인데요. 이곳 위스키는 소독약 냄새, 짭짤한 바다 내음, 강렬한 스모키함으로 유명해요. 정말 극과 극의 스타일이죠. 소독약 냄새요? 그걸 정말 좋아한다고 마시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하, 그럼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이 있다고들 하죠. 와,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제 위스키의 기분을 알게 되셨으니 다음 단계로 이 두 지역, 스페이사이드와 아일라의 대표 위스키를 나란히 두고 직접 비교하며 맛보는 건 어떨까요? 아, 비교 시음이요? 네. 사과밭과 해변의 모닥불, 그 극명한 차이를 직접 혀끝으로 경험하는 순간 하나의 술이 얼마나 다채로운 얼굴을 가질 수 있는지 위스키의 진짜 매력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실 겁니다.